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인생이라는 여행을 이어간다. 가족이라는 첫 번째 관계에서 시작하여 친구, 동료, 이웃, 그리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연들까지. 이 모든 관계들이 우리 삶의 색깔을 만들어낸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인간관계가 참으로 단순했다. 좋으면 가까이 하고 싫으면 멀리하면 그만이었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는 한마디도 나누고 싶지 않았다. 모든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고 생각하는 바를 숨김없이 말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인간관계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한 예술이라는 사실이다. 단순히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존재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우리는 관계의 소중함을 배워왔다. 때로는 상처받고 실망하면서도, 때로는 깊은 위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관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혼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함께 해야만 견딜 수 있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관계의 지혜가 필요하다. 더 이상 무작정 열정만으로는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며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은 동서양의 현자들이 남긴 지혜로운 말들을 통해 나이가 들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간관계의 5가지 조언을 함께 살펴보려 한다.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운 우리이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남아있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관계의 지혜를 함께 찾아보자. 첫 번째 조언, 진정한 경청은 사랑의 언어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는 귀가 2개, 입이 하나 있다. 이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는 의미다라고 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였던 그는 이미 2000년 전에 경청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었다. 단순한 들리는 것과 진정한 듣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동양에서도 비슷한 지혜를 찾을 수 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침묵과 성찰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또한 공자는 군자는 말이 행동에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며 말보다는 실천을 그리고 그 실천의 바탕이 되는 깊은 이해를 강조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까? 가족과의 일상 대화, 친구와의 깊은 밤수다, 직장에서의 업무 협의, 이웃과의 가벼운 인사. 하지만 정말로 상대방의 말을 들었는지 돌아보면 민망해진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우리는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으려 노력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때로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침묵 속에서도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다. 한숨 소리에서, 망설임에서,
미소에서 상대방의 진심을 읽어내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청의 힘이 더욱 중요해진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손자 손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흥결 있게 이야기할 때, 오랜 친구가 건강 걱정을 나누며 불안해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온전한 관심과 집중이다. 조급하게 조언을 하려 서두르지 말자. 내가 이렇게 하면 되라고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라고 감정을 묻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 판단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자.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경청은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다른 관점을 배울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을 들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동년배의 경험담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심지어 어린 손자 손녀의 순수한 질문에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경청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 필요하다.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내심도 필요하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야 할 수도 있고,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을 수용해야 할 수도 있다. 때로는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보다 말하지 않는 내용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를 마음의 귀로 들어야 한다. 이런 깊은 듣기가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달라이 라마는 말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것만 반복할 뿐이다. 하지만 들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경청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지혜를 얻는 방법이고 관계를 깊게 하는 비결이며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다. 두 번째 조언, 가까울수록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칼릴 지브라는 서로 사랑하되 사랑의 족쇄를 만들지 말라. 서로 함께하되 거리를 두고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하나의 잔에서 마시지 말라고 했다. 레바논 출신의 위대한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균형점을 시처럼 아름답게 표현했다. 사랑하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관계, 가까우면서도 독립적일 수 있는 관계의 지혜를 말한 것이다. 동양에서도 이와 비슷한 지혜를 찾을 수 있다. 공자는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과 같이 달다고 했다. 진정한 관계는 끈적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뜻이다. 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하며 서로를 염색시키지 않는 관계가 오래간다는 것이다. 또한 장자는 물고기를 잊어야 그물을 얻고 토끼를 잊어야 덫을 얻는다고 하여 때로는 직접적인 목적을 잊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젊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어 한다. 24시간 함께 있어도 부족하고 모든 비밀을 나누고 모든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 친구와는 매일 만나고 싶어 하고 연인과는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어한다. 이런 열정은 아름답고 순수하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코 무관심이나 냉정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배려에서 나오는 성숙한 지혜다.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어야 관계가 숨을 쉴 수 있고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지혜가 절실해진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된 삶을 살아갈 때 부모로서는 여전히 보호하고 싶고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걱정되는 마음에 자주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참견을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 서로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람은 계속 변하고 성장한다. 상대방에게도 새로운 모습이 있고 혼자만의 생각과 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허용해 주어야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다. 친구 관계에서도 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매일 연락하고 만나야 한다는 부담을 서로에게 주면 관계가 무거워진다. 서로의 다른 관계들도 인정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만났을 때 더욱 반갑고 나눌 이야기도 더 풍성해진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또한 상대방의 단점이나 실수를 모든 채 하는 관용도 포함한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대방의 모든 면이 보인다. 좋은 면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미흡한 면도 다 보인다. 그때 모든 것을 지적하고 바꾸려 하면 관계는 피곤해진다. 때로는 보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도 지혜다. 헤르만 헤세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수수께끼다라고 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신비롭고 흥미롭게 만든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신비로운 부분을 그대로 두는 것도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런 거리감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터득하는 삶의 기술이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고 다 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언제 다가가고 언제 물러설지를 알게 된다. 이런 지혜가 바로 성숙한 관계의 시작이다. 세 번째 조언,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약한 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라고 말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이자 비폭력주의의 상징인 그는 용서가 단순한 관대함이 아니라 정신적 강함에서 나오는 고귀한 선택임을 알고 있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용기요.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공자 역시 원수를 갚는 최선의 방법은 그와 같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더 높은 차원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뜻이다. 또한 석가모니는 증오는 증오로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자애로서만 멈춘다고 가르쳤다. 이는 용서가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임을 보여준다. 살아오면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을 것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
소중히 여겼던 사람에게 무시당한 기억, 선의로 한 일이 오해받았던 아픔. 이런 상처들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힌다. 젊을 때는 그런 상처에 대해 복수하고 싶어 한다.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 하고 상대방도 자신만큼 아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상처를 준 사람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고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복수심과 원망은 상대방보다 오히려 자신을 더 많이 해친다는 사실이다. 미국 인디언 속담에는 원한을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결국 자신이 먼저 화상을 입는다는 뜻이다. 상처와 원망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독이 우리 자신을 서서히 망가뜨린다. 혈압이 올라가고 잠이 안 오고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다. 용서는 그 상처와 아픔을 계속 붙들고 있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이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선택이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용서한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마음속 상처가 바로 아무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몇 년, 때로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완전히 잊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용서의 시작이다.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은 실수한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 실수로부터 배운다고 했다. 용서는 상처로부터 지혜를 얻는 과정이기도 하다. 상처받은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된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관대해진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용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부부 사이의 상처는 다른 관계보다 더 깊고 오래 간다. 하지만 바로 그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가 더욱 필요하다. 평생을 함께해야 할 사람들과 원망 속에서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던 마음이 해방되고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놀랍게도 용서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도 열어준다. 때로는 용서를 통해 끊어졌던 관계가 더욱 깊고 의미 있게 회복되기도 한다. 용서는 또한 우리 자신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넓어지고 성숙해졌다는 증거다. 과거의 자신보다 더 지혜롭고 관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용서는 결국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셈이다. 네 번째 조언,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자유로워진다. 라오츠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집착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괴롭게 만든다.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생각, 우리가 예상한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바람이 관계를 질식시킨다. 맹자는 사람마다 각자의 길이 있다고 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도, 같은 가치관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각자의 속도와 방향이 있고 각자의 우선순위와 관심사가 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하면 관계는 힘들어진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대를 한다. 가족에 대한 기대, 친구에 대한 기대, 동료에 대한 기대.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이해해주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상대방도 그만큼은 해주겠지. 이런 기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한다. 하지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고 화가 난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상대방을 원망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지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모든 사람은 다르다는 당연한 사실이다. 자란 환경도, 가치관도, 성격도, 현재 처한 상황도 모두 다르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그들의 한계도 인정하고 그들만의 방식도 존중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작은 배려도 감사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선물에 더욱 기뻐하게 된다. 특히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중년 이후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 부모로서는 자녀가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부모가 정하고 그 방법까지 부모가 정해준다면 자녀는 숨막혀 한다.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만의 꿈과 목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기적을 기대하지 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다라고 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의 태도와 관점은 바꿀 수 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진짜 친구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기대보다는 이 친구는 이런 면에서 좋고 이런 면에서는 부족하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감사하며 단점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도 같은 맥락이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부응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태도가 역설적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낸다.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도교에서는 무의자연을 강조한다.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라는 뜻이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자연스러움이 필요하다.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 하거나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그들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훨씬 자연스럽고 편해진다.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우리도 실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오는 작은 친절과 배려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 기본적인 신뢰는 모든 관계에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과도한 기대와 현실적인 기대를 구분하는 지혜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받으면 감사한 선물로 여기는 것이 좋다. 5번째 조언. 진정한 우정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한 몸에 깃든 두 개의 영혼이다라고 말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는 진정한 우정의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겉으로는 두 사람이지만 마음은 하나인 관계, 서로 다르면서도 깊이 연결된 관계가 바로 참된 우정이라는 것이다. 에머스는 좋은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그는 우정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했다.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는 우정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다. 익자사무 손자사무라고 하여 유익한 세 종류의 친구와 해로운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했다. 정직한 친구, 신의 있는 친구, 많이 들어서 아는 친구는 유익하고 아첨하는 친구, 겉으로만 친한 친구, 말만 번지르르 한 친구는 해롭다고 했다. 이는 2500년 전의 말이지만 지금도 그대로 통용되는 지혜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가 많을수록, 소셜미디어의 친구 수가 많을수록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주말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여러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진정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내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내 실패를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이다. 내 단점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실수해도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다. 키케로는 우정이 없는 인생은 해가 없는 세상과 같다고 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 삶에 빛을 비춰주는 존재다. 어려울 때 희망을 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소중한 존재다. 때로는 거울이 되어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고 때로는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 해준다. 이런 친구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하며 서서히 쌓아가는 관계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는 정리된다. 직장을 은퇴하면서 직장 동료들과는 멀어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학부모 관계도 줄어든다. 이사를 하거나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변한다. 건강 문제나 경제적 변화로 인해 활동 반경이 줄어들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진짜 소중한 관계들만 남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남은 관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깊이 있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상대방의 변화와 근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때로는 먼저 연락하고, 때로는 작은 선물로 마음을 전하고, 때로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진정한 친구 관계에서는 계산이 없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상대방도 이만큼 해야 해라는 생각이 없다.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때로는 내가 더 많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더 많이 주기도 한다. 그런 불균형도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이룬다. 가끔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시기도 있고 가끔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시기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사랑의 표현이다. 또한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인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변한다.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고 관심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성격이 무르익거나 때로는 고집스러워질 수도 있다. 진짜 친구라면 그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모습도 사랑한다. 옛날의 내가 좋았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의 너도 좋아라고 말할 수 있다.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뢰할 만한 사람, 따뜻한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때로는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중국 속담에는 천리길을 함께 걸어갈 친구가 있다면 그 길은 짧게 느껴진다는 말이 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함께 걸어갈 벗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일본 속담에는 친구는 또 다른 나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다. 진정한 친구는 나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다. 내 장점은 더욱 빛나게 하고 내 단점은 부드럽게 일깨워주는 존재다. 그런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이나 편안하고 자연스럽다. 진정한 친구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노년의 삶이 외롭지 않다. 서로의 추억을 나누고 현재의 일상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함께 나눌 수 있다. 때로는 말없이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복잡한 감정들을 다루는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욱 미묘해지고 층위가 깊어진다. 젊을 때는 단순했던 감정들이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여러 가지 색깔을 갖게 된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감정에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베이컨은 질투는 다른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이다. 질투하는 사람은 휴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질투는 우리가 평생 동안 싸워야 할 감정 중 하나다. 젊을 때는 주로 연애나 성공에 대한 질투였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질투와 마주하게 된다. 자녀들의 성공을 보며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을 생각해보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비교하며 아쉬움을 느끼기도 한다. 친구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고 다른 가족의 화목한 모습에 시샘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질투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들에 집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억지스럽더라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진심이 된다. 톨스토이는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혼자인 사람이다라고 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늘어난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남겨지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외로움에 매몰되지 않고 홀로 있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릴케는 고독은 영혼이 성장하는 토양이다라고 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깊이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할 수 있다. 세네카는 분노는 잠깐의 광기다라고 했다. 나이가 들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 변화,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해 예전보다 더 쉽게 화가 나고 한 번 화가 나면 진정하기 어려워진다. 분노를 조절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분노의 신호를 일찍 포착하는 것이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붉어지는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면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분노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 뒤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던진 뜨거운 석탄을 맨손으로 잡고 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이다라고 했다. 분노는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많이 해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슬픔과 마주할 일이 많아진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건강의 악화, 꿈의 포기 등 다양한 상실을 경험한다. 이런 슬픔을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괴테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슬픔을 나누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다.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해야 한다. 슬픔을 나눌 때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힘들다라고 막연하게 말하기보다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식사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조언을 다시 정리해보자. 진정한 경청의 힘, 관계에서의 적당한 거리, 자신을 위한 용서, 기대를 내려놓는 지혜, 그리고 진정한 우정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의 큰 주제로 수렴된다. 바로 성숙한 관계 맺기라는 주제다. 젊을 때의 인간관계는 열정적이고 충동적이었다. 감정에 이끌려 쉽게 가까워지기도 하고 작은 일로 크게 다투기도 했다.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싶어 하고 완벽한 이해를 바랐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지속되기 어려웠다. 너무 뜨겁게 타오른 불은 금방 꺼지기 마련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관계의 기술을 배워왔다. 언제 다가가고 언제 물러설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어떻게 신뢰를 쌓을지를 터득해왔다. 이런 기술들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다. 동서양의 현자들이 전해준 이런 지혜들은 시대를 초월한다.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2000년 이상의 시차가 있지만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이해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런 욕구들이 충족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현대의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발견한 관계의 원리들도 결국 이런 고전적 지혜와 맞닿아 있다. 적극적 경청, 건강한 경계,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같은 현대적 개념들도 알고 보면 옛 현자들이 이미 깨달았던 진리들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삶의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기회도 여전히 많이 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 봉사활동에서 만나는 동료들, 손자, 손녀를 통해 알게 되는 젊은 부모들, 이사한 동네의 새로운 이웃들. 이런 새로운 관계들을 맺을 때도 오늘 이야기한 원칙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관계들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 성인이 된 자녀들,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들, 멀리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 이들과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 때로는 과거에 상처받았던 관계들을 다시 돌아보고 치유의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고 오래된 오해를 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다. 남은 인생이 길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관계들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통해 자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어떤 관계에서는 더 많이 들어주어야 할지, 어떤 관계에서는 조금 더 거리를 두어야 할지, 누구를 용서해야 할지, 어떤 기대를 내려놓아야 할지, 어떤 친구를 더 소중히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붙다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도 말라. 마음을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고 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 한국의 정약용은 덕은 혼자 있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속적인 노력과 배려, 이해와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관계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된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이다. 돈이나 명예, 권력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진정한 관계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기억된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보자.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자. 인생의 가을, 우리가 맺어온 관계들이 더욱 깊은 색깔로 물들어 아름답게 익어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관계들이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동서양의 현자들이 남긴 지혜의 말들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작은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들마저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자.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해가는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 중 하나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다.